아이도 못 낳는 년, 쓸모없는 년, 당장 나가라! 조선의 한 양반가 며느리가 눈보라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과 첩의 비웃음 속에서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이 내몰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눈 덮인 산길을 헤매다 차가운 바위 아래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소연은 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기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총명함이 가져다 줄 그 운명 같은 이야기 기대해 보세요. 별빛 극장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 고을에 윤씨 집안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가세가 넉넉하고 마을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으니 그 집 며느리 소연은 시집 온 날부터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연은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반찬 하나, 남편 도연의 의복 하나도 정성껏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씨 집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보배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건만 여전히 소연은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바라보던 윤씨 부인의 눈길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고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실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면 소연의 방에 들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소연과 눈이 마주쳐도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소연에게는 어떤 꾸지람보다 더 아팠습니다. 마을에서도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은 그 말들을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 찬 마루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무렵 윤씨 부인이 낯선 여인을 하나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소연보다 두어 살 아래로 보였고 눈매가 날카로우며 입술이 붉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집안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인 양 여유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소연 앞에 그 여인을 세워두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대를 이을 여인이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먼 곳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채령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채령이 윤씨 집안에 발을 들인 첫날 그 여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조심스레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으며 윤씨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 작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채령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받아들고도 못 본 척 돌아섰고
부엌일을 나누어 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소연 혼자 감당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채령은 방 안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술을 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투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르던 것이 어느 날부터 반말에 가까운 투가 되었고 하인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소연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그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오히려 채령의 편을 들었습니다. 채령이 몸이 성하지 않으니 내가 좀 더 거들어라. 도연은 어땠습니까? 남편은 집안의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채령이 들어온 뒤로 소연의 방을 찾는 일이 뜸해졌고 두 여인 사이에서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으려는 듯 점점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소연이 눈으로 남편에게 호소해도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외면이 소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인들도 달라졌습니다. 채령이 무언가를 한마디 하면 재빠르게 움직였고 소연이 부탁을 하면 꾸물거리거나 못 들은 척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안의 권력이 어느새 채령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안주인이면서도 점점 하인과 같은 처지로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령이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윤씨 부인이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들였고 의원은 채령의 손목에 한참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의원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씨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도연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채령은 배 위에 두 손을 살며시 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입꼬리에 번지는 미소가 방 안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령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윤씨 집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채령의 방에 비단요를 새로 깔아주었고 아침 저녁으로 몸소 보양식을 챙겼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채령의 눈치를 살피며 분주히 움직였고 도연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채령의 방 앞에 머물렀습니다. 집안의 중심이 완전히 채령에게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채령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끓여온 보양죽을 받아들고도 간이 맞지 않는다며 상을 물리쳤습니다. 소연이 빨아온 의복을 보며 솜씨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소연을 구박했고 윤씨 부인은 그 모든 장면을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채령이 한층 더 날 선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 이 집에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말이 마당까지 흘러나갔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고 소연은 두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로 차올랐지만 끝내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채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채령이 윤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배 위에 얹은 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이 집에 있는 한 이 뱃속 아이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씨 부인의 시선이 천천히 도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도연은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한마디만 해주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온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소연은 방으로 돌아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놀이개 하나와 낡은 옷 몇 가지를 보자기에 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인 하나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소연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윤 씨 집안의 대문이 소리도 없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소연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고 치마 끝은 금세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걸어야 하는지 소연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흘렀다가 이내 어깨가 들썩일 만큼 깊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외면, 채령의 비수 같은 말들이 눈보라 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걸으면서 울었고 울면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려질 무렵 소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가느다랗고 간절한 울음소리가 눈보라 사이를 뚫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 커다란 바위 아래였습니다. 바람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두툼한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달려가 보자기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작고 붉은 얼굴의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꺼운 손포대기로 아기를 겹겹이 싸두었고 품 안에는 작은 화로 돌 하나가 온기를 품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버리고 간 이가 마지막까지 온기만큼은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아기는 소연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조금씩 그쳐갔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소연의 가슴 위로 고르게 퍼졌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작은 목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패에 정교한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목패를 조심스레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떠난 어미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소연은 아기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아이를 홀로 두지 않겠노라고. 아이의 이름을 강우라 짓기로 한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눈보라 속에서 만났으나 봄비처럼 따뜻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절 근처 작은 마을 어귀에 허름한 방 한 칸을 얻어 강우와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의 바느질을 받아하고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소연은 강우를 등에 업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도 비 오는 장터에서도 소연은 강우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강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눈이 맑고 또렷했으며 무엇이든 한번 보면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말을 배우는 속도도 여느 아이와 달랐습니다. 소연이 한번 읽어주면 금세 따라했고 다음 날이면 혼자서도 줄줄 읊었습니다. 소연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우의 나이 4살 무렵 소연이 강우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배장수와 곡식장수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거래한 물건의 값을 두고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옥신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던 강우가 두 장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이 23이 맞사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수들이 다시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강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어른들도 헷갈린 셈을 순식간에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어른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듬해 강우는 소연이 벽에 붙여둔 천자문 한 장을 들여다보더니 혼자서 글자를 짚어가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가르쳐준 적이 없는 글자들이었습니다. 강우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익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훈장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강우를 서당에 보내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학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런 아이는 제가 오히려 가르치고 싶습니다. 소연은 강우의 손을 잡고 서당 문을 들어섰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글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강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듣다가 단번에 그대로 외워버렸습니다.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당에 천재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우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은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아이들이 한 달에 걸쳐 익히는 것을 강우는 사나흘이면 끝냈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도 남달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글의 뜻을 꿰뚫는 눈이었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구절의 뜻을 설명하면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자기 말로 풀어냈는데 그 설명이 훈장의 것보다 더 명쾌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고을 관아에까지 강우의 이름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한 고을 관리 한 분이 직접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이 깜짝 놀라 맞이하자 관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기에 직접 보러 왔소. 관리가 강우를 마주 앉히고 어려운 글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강우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붓을 들어 막힘없이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관리가 답안을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내려가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틀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른 선비들도 한참을 씨름해야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강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정연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관리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관리가 훈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하나 이 아이는 과거를 보게 하시오.
이런 재주를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요. 그 말이 서당 문을 나서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강우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훈장은 그날 저녁 소연을 찾아가 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소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우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서당을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관리의 눈이 강우의 목에 걸린 작은 목패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순간 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당 문을 나섰습니다. 훈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목패 위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 봄볕 아래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과거를 본다는 소문은 바람처럼 고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머지않아 윤씨 집안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채령이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하인에게서였습니다. 채령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이 덧붙인 한마디에 채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 어미가 소연마님이라 하옵니다. 채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쫓겨난 그 여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거니와 그 아이가 고을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아들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진은 마당에서 하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공부보다 장난을 좋아하고 훈장의 말보다 어미의 치마폭이 더 편한 아이였습니다. 채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진을 불러앉히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우라는 아이가 과거를 본다 하더구나. 너도 봐야 한다. 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강우도 어리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그 아이에게 뒤처질 셈이냐? 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성미가 불끈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아 기뻐했습니다. 당장 새 벼루와 좋은 붓을 사들이고 고을에서 이름난 선생을 불러 본격적으로 하진의 과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하진의 과거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진은 책상 앞에 앉았다가도 금세 딴 생각을 했고 선생이 설명하는 도중에 하품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선생이 엄하게 꾸짖으면 채령이 나서서 선생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강우는 달랐습니다. 훈장의 권유를 받은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등불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아무리 늦게 자라고 해도 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곱아 붓을 잡기 힘든 겨울 새벽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낮에도 강우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의 이름을 나란히 입에 올리며 과거 시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쪽은 넉넉한 집안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아이였고 다른 한쪽은 어미의 바느질 살그로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릴지 고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고을 곳곳에 붙었습니다. 윤씨 집안에서는 하진의 새 도포를 마련하고 좋은 벼루와 붓을 사들였습니다. 채령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반드시 장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고 윤씨 부인은 사당에 나아가 조상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연은 강우의 낡은 옷을 꺼내 밤새 기워 입혔습니다. 새 옷을 해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강우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시험날 아침 수많은 선비들이 시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선비들 사이에서 강우와 하진의 얼굴은 유독 어려 보였습니다. 하진은 새 도포를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강우는 기운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펼쳐졌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을 묻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논하며 빼어난 시 한 수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받아든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옆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붓을 놀려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제멋대로 흩어졌습니다. 강우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한번 훑어보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이 밤새 기워준 옷소매를 한번 매만지더니 이내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조용한 시험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옆에 앉은 선비들이 슬며시 강우의 답안지를 곁눈질하다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진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었고 강우는 조용히 소연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고을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윤씨 부인과 채령도 나란히 서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군중 뒤편에 조용히 서서 강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강우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시험관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장내가 일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이 고을 마당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 강우.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채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한 관리가 천천히 강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강우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군중이 술렁이는 가운데 관리는 조용히 강우의 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당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문양이었습니다. 관리는 문양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눈을 들었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문양은 대사원 이가문의 문장이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사원 이가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나라에 충성을 다한 명문가였으나 10여 년 전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영모로 몰린 집안이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목숨을 잃었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충신의 마지막 핏줄만큼은 살려내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누군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떠난 이는 이 가문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두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목숨을 잃었고 아이의 행방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관리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부인께서 이 아이를 품어 키우셨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연은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강우가 얼른 손을 내밀어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소연은 강우의 손을 꼭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차가운 바위 아래 놓여있던 작은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의 온기가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원급제의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니 마당 가득한 시선이 일제히 강우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윤씨 부인과 채령의 눈이 강우에게 닿았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소연이 키운 아이였습니다. 눈 내리던 밤 차갑게 내몰았던 그 여인의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장원이 되어 명문가의 후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윤씨 부인과 채령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싸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얼굴이 달아올랐고 채령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고을에 임금의 명을 전하는 관리가 당도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고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길 양편으로 물러서며 웅성거렸습니다. 관리는 강우 앞에 멈추어 서더니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임금께서 이 가문의 억울함을 친히 살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에 몰린 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고 이 가문은 나라에 충성을 다한 명문가임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가문의 마지막 후손 강우에게 벼슬을 내리고 몰수되었던 가문의 땅과 집을 모두 돌려주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강우를 품어 키운 소연에게는 이 가문의 정실 어머니로서 마땅한 예우를 갖추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강우는 두루마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강우는 어머니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오늘의 이 강우는 없었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강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 차가운 바위 아래서 만난 작은 아이가 이렇게 당당히 자라났습니다. 가난한 방 한 칸에서 함께 떨며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하나둘 윤씨 부인과 채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중 속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몰수되었던 명문가의 땅과 집이 강우에게 돌아간다는 말, 소연이 정실 어머니로 예우를 받는다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던 밤 차갑게 내몰았던 그 여인이 이제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소연에게 했던 말들, 눈보라 치는 밤에 대문을 닫아 걸던 그 순간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진은 땅만 바라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군중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연 앞에 선 도연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소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이 여인을 버렸으나 하늘은 끝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하였습니다. 차디찬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소연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모질어도 고든 심지와 따뜻한 마음을 지켜낸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빛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